서울시장 민주당 입장에선 제일 뼈아픈 패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스코어로 보면 분명히 이겼는데 졌어. 이겼는데 진 기분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 서울이 있고 이제 어쨌든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겼지만 서울의 패배가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상황에서 차기 전당대회 어떤 경쟁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송영길 당선인이 정청래 지도부의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이렇게 좋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잘 활용하지 못한 이 당의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게 아쉬운 점이 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임 공방이 이제 시작된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참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뒤에 이제 민주당 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심각해지는 부분들은 네.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선거에 대한 평가를 두고 보면 네. 정청래 대표가 이 선거의 평가를 그래도 잘했다라고 할 만한 것이었냐라는 것은 솔직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나 또 시민들은 부글부글합니다. 네. 특히 서울을 잃었잖아요. 근데 서울에 대해서 그냥 아프다.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했다. 그래서 당정청 힘을 합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국민 발맞춰서 나가겠다. 이거 좀 부족해요. 네.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정청래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불위의 공천권을 휘둘렀습니다. 권한을 누렸죠. 선거 전략도 본인들 페이스대로 했죠. 그런데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왜 책임지려고 하지 않죠? 설사 그게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게 뭐 어느 정도의 분석이 필요하지만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송영길 의원이 네. 쓴소리를 하는 부분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는 것은 해당행위라고 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언제부터 민주당 내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냉정하게 따졌을 때 서울 경남을 잃은 것은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의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전북 지키는 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저는 전북은 좀 잃더라도 서울 경남, 북가, 평택 이렇게 몰입을 해서 지켜내는 것들이 지방선거에서 좋은 평가를 있는 것이지 치열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치열했고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당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성적표를 우리가 받아보고 나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 전북의 무소속 김관영을 막기 위해서 정청래 지도부가 전 혼신임을 다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전북이 그쵸? 엄청 집중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당에 고발까지 했잖아요. 당에서 공중전으로 계속해서 논평을 내줬어요. 김관영은 안 된다. 제가 수없는 논평을 봤는데 경남 김경수를 지원하는 논평이 나갔습니까? 하정우와 한동훈 두 사람의 어떤 경쟁관계 프레임을 만드는 논평이 얼만큼 나갔는지 그다음에 정원호에 대한 그 서울에 있어서의 캠페인이 당에서 얼마나 나갔는지 저는 이런 걸 돌이켜봤을 때 네. 송영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게 거슬려서는 안 돼요. 근데 조성래 사무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뭘 합니까? 일관된 당의 캠페인에 대해서 중간에 뭔가 어깃장을 놓은 부분들이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냐. 그것부터 돌아봐라. 이런 식으로 받아쳐요. 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지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부터가. 네. 저는 결과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본인들 스스로 이게 다음 당대표에 연임을 하려는 지도부의 생각이 있다면 차라리 로키로 가면서 갔던 게 훨씬 나은데 네. 너무 나 잘했다. 왜 나한테 책임을 묻냐. 니들 책임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점점 더 이게 좀 안에서 좀 꽤 네네네. 상흔이 클 것 같다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체로 또 맞는 키가 이제 왜 분열시키냐 혹은 뭐 갈라치기 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잖아요. 최민희 의원도 아마 지금 분열보다는 통합 행보를 해주기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송영길 당선인이 정청래 대표를 저격을 하니까 송영길 당선인을 향해서 최민희 의원이 과거의 당대표답게 분열보다는 통합 행보를 해달라. 경쟁적인 책임 추궁하기 전에 이 선거 결과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다. 근데 지금 냉정하게 보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냉정하게 혹시 그러면 민주당은 아니신 두 분들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더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정청래 대표가 책임져야죠. 지금 서영주 소장이 맥을 잘 짚었잖아요. 반박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에 대해서. 전북 예를 들어서 뭔가 선거에 집중하지 못해서 김관영 지사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네. 그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당내 문제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후에 보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다른 지역 선거에 대해서는 이건 전혀 다르잖아요. 서울하고 경남 특히 말씀하신 건 아마 5급 3특 예, 5급 3특. 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다. 특히 경남의 경우에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서울은 말할 것도 없죠. 정청래 대표 스스로가 서울 지금 다지는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못했다. 그래놓고 지금 지방선거 후의 첫 일성이 국민들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구성원들이 네. 이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표대로면 12대 4니까 잠깐 제가 지난주에 12대 3대 1이라 그랬나요? 우리 그거 아, 공개하기로 했는데 맞다. 성적표 체크해볼게요. 체크. 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네. 채점을 하고 틀리셨어. 그래. 여기 많이 틀렸던 거 같고. 고마워. 서울 틀렸으면 다 틀린 거야. 그래, 그렇죠. 서울 틀렸으면 네. 다 틀린 거예요. 틀렸습니다. 저도 다 서울을. 낙제야, 다 낙제. 근데 어쨌든 이건 그거죠. 이제 평균 점수는 어쨌든 좋아요. 좋은데 기초 단체까지 따지면 18년, 22년에 비해서 원사이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그렇게까지 간 건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특히 서울을 졌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은데 과락이 나온 기분인 거죠. 과락이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아무리 좋았어도 하기 힘든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저는 부산 북갑의 패배가 물론 이제 오빠 논란이 있지만 꼭 그 밭은 원래 좋지 않았다. 전재수만 이길 수 있는 밭이었다라는 평가도 가능해요. 말하자면. 그래서 울산 남구갑 거기 언제 뭐 민주당이 이긴 적이 있었나? 예를 들면 이렇게 다 하나하나 쪼개고 보면 근데 실책이 있는 게 있죠. 울산 김상욱 의원 당선됐습니다. 근데 박맹우 김두겸 단일화 안 돼서 네. 이게 된 거지. 단일화 됐으면 거기 지는 거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연임을 도전하기에는 좀 머쓱하지 않나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민주당 차원에서 보면 이건 것 같아요. 뭐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접전지에 당 대표가 와서 간표가 될까봐 안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다음 총선을 책임질 당 대표를 뽑잖아요. 네. 그러면 접전지에 가서 중도나 시민들이 왔을 때 환호해주는 당의 지지층 말고 외연 확장이 되는 사람이 지금 당 대표가 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냉정한 평가 아니냐. 특히 네. 서울에 대한 평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하마평에 나오신 분들은 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냐. 네네. 그것이 꼭 정청래 대표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럼 누구요?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제가 편향된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무총리나 당 대표 자리에 있어서 저는 적어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김부겸 총리가 이제 좀 한 번 더 거론되는 게 오히려 냉정한 선거 평가와 네네네. 진취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대체로 이른바 해당 진영에 있는 뭐 빅스피커들 혹은 뭐 그런 이제 채널들 운영하시는 분들은 크게 세 부류가 좀 있는데 한 축은 이제 이건 통합 못해서 그렇다. 예, 통합을 했었어야 된다는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반대쪽에서는 이 친문 세력들 때문에 민주당 선거 이렇게 됐다 분들 계시고 또 한 축은 일단 공소 취소 특검 때문에 그랬다. 아니 뭐 난 얘기도 있죠. 양쪽 다 이제 얘기 못 하고 그냥 안타깝다. 그렇게 그냥 좋게 이제 넘어가는 정서적으로 슬프다 어제 그 뭐 그런 멘트가 있었던 경우도 것 있는 것 같은데. 같고요. 예. 이렇게 아니면 좀 약간 모르는 척 이게 그냥 국민의힘 또 이렇게 욕을 이제 시원하게 좀 하는 요 정도로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크게 보면 그런 정도로 나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일단 저희 뭐 서울 좀 얘기를 수도 하고 있죠. 있으니까 최민희 네. 의원 말처럼 냉정하게 분석부터 지역별로 좀 해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원호 후보가 사실 본인의 개인기를 많이 못 보여주고 이제 끝난 게 이제 패착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정원호 후보는 시작할 때는 명픽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잖아요. 라고 하면서 일 잘하는 구청장 출신의 후보, 그러니까 본인의 이미지였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 했다라는 평가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 어쨌든 그런 실용적인 이미지보다 조금 더 민주당의 이념적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게 또 패착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이 행사 참석에서도 정원호 캠프는 몰랐습니다. 여기에 캠프가 대해서 모르는 행사에 후보가 참석하는 게 말이 됩니까? 탁현민 비서관이 정원호 후보에게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피해서 새로운 이미지의 정원호라고 하는 사람한테 투표하려고 기다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표 의욕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의 정원호로 더 네. 부각을 시켰어야지. 근데 이제 기세가 꺾이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죠. 아. 이걸 보고 사람들이 다 그 전의를 상실해 버렸어요. 이때 당 그런 친문 세력들이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굉장히 강하게 개입했고, 그런 정원호라는 개인이 그러면 정원호는 친문이야? 라는 색채가 더 씹어지면서 이 정원호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적극 지지층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기대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 때 언급된 그 일정이 그 아지오 옛날에 그 문재인 신발? 구두라고 불렸던 네네네. 그 신발 행사장에 이제 정원호 후보, 정청래 대표, 뭐 유시민 작가 등등이 참석을 했던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4월 말인가 그랬는데 이때 무슨 사실 정원호 후보가 더 화제가 됐어야 됐는데 뭐 20년 앙숙, 유시민, 정청래 네네. 뭐 화해 이제 이런 걸로 좀 더 부각이 됐었던 행사였는데 네. 저 행사가 어떻게 꾸려진 거지라도 저도 그때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민철 부의장의 주장에 따르면 저 당시에 정원호 캠프는 저 참석자 몇 명들이 다 몰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친문 묻어서 졌다. 이제 이런 이제 분석인 거고요.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음. 뭐 다르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부자가 아니니까. 네. 애초에 후보 선출 과정에서 정원호 후보가 후보 되려고 나올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적어도 젊은 층이 생각하는 그런 완전 경쟁 방식이었냐에 대한 회의론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봐요. 이분이 중앙정계 데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한 거기 때문입니다. 네. 분명히 개인기가 있다고 해서 픽을 한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개인기가 없잖아. 그런 개인기를 배워서 뭐 억지로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확인하기도 전에 민주당에서 관성적인 투표를 한 거잖아요. 후보 선출 과정에서 오래 준비했던 박주민, 전현희 이런 분들을 그냥 1차에서 꺾어버렸어요. 네. 우리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분명히 박주민하고 둘이 뭐 결선 결선해서 간다? 이런 얘기는 그냥 1차 끝나버렸잖아요. 네. 결과는 모릅니다. 말 안 해주니까. 그러면 바람 불기도 전에 풀이 누워버린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픽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완전 경쟁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이분의 이미지가 뭐 운동권 출신 이게 덮어졌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적어도 젊은 분들은 운동권을 기득권으로 봅니다. 그걸 민주당에서 자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저는 후보 선출 과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후보 선출 과정이 잘못됐으면 후보 된 이후로는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야 되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신뢰로 가는 건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하면 정원호 후보가 이길 수도 있는 선거였잖아요. 네네네. 졌으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지든 이기든 간에 할 수 있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 정민철 부의장의 이제 주장은 그래서 분명히 정원호 후보는 성동구청장으로 일을 잘하는 이미지, 뭐 이념 뭐 이런 거 이제 크게 연연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처럼 뭔가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낸 걸로 이제 서울시장 운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념 색채가 이 사건 이후로 이 사진 이후로 많이 묻혀지면서 사람들의 선택을 덜 받게 됐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주장은 할 수 있으나 네. 저는 사실상 이게 뭐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선거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이 요소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 같고 저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념 성향에 대한 이미지가 더 씌워졌다. 원래 정원호 후보가 강점을 가졌던 건 실용, 진영 영매지 않는다. 일로 승부한다라는 거였어요. 2년보다는 진영 논리에서 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선거 기간 내내 그 이 진영 프레임 안에서 빨리 못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 사진의 한 장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친문, 그 다음에 유시민 씨, 그 다음에 뭐 정청래 대표 이런 그 탁현민 이런 쪽의 분들과 같이 사진을 찍고 뭐 겸손은 힘들다 이런 부분에서 같이 어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도 서울 시민들이 투표를 하다가 보면서 원래는 이쪽이었구나. 우리가 잠깐 생각을 못했네. 일 말고도 진영이 이쪽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부분들은 있었으나 저는 저게 요인은 아니에요, 페인이. 네. 중요한 요인은 사실 민주당이 그 선거를 진행하면서
정원호 후보가 가지지 못한 약점들을 메워주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은 큰 프레임 싸움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것들이 정원호 후보가 허덕거리고 있을 때 당이 나서서 그런 부분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전월세 문제들, 그다음에 청년들의 주택에 대한 불안감, 세제 문제들 이런 거를 중앙에서 공중전으로 쭉쭉 이 가르마를 타줘야 네. 정원호 후보가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사람 이거 하나. 두 번째는 내란 청산을 위해서 네. 정원호 후보가 이거밖에 없었다는 게 문제였다고 봐요.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서 일단 강남 서초는 굉장히 이제 어쨌든 정부 적대적이고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조금 더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고 하거나 좀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의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더 투표율이 낮았죠. 네. 그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확한 시그널이 없고 착착과 신통이 거의 같이 붙어버리니까 정말 지지층의 표를 끌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네.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표차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 민주당 쪽 사이드의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도 일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뭐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제 정의당을 빼고 이제 그 민주당의 광역 비례 표를 합치면 그 표만큼도 정원호 후보가 못 가져가요. 네네네. 그러면 조국혁신당에서 정원호를 안 찍었다. 왜? 합당을 안 해줬으니까. 핀도가 상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그 표도 다 못 먹었으니까. 근데 뭐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거 권영국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얘기하는. 제가 봤을 또 때는 정의당 때문이래. 그 논리.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표도 다 못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쪽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네. 서울 페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원호의 패배에 대해서 청와대도 지금 웃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어떻게 정원호 후보는 명픽으로 갔던 후보이고 지금 이제 명픽 후보들 중에서 뭐 청와대 출신들 예를 들면 뭐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또 수도권인데 떨어졌고 뭐 하정 후보는 말할 것도 사실 뭐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또 한동훈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약간 뭐 하더라도 그렇죠. 어쨌든 지금 뭐 정원호, 김병욱 등등의 패배에 대해서 청와대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정청래의 책임이냐 아니냐 요 프레임이 또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사실은 이건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이슈가 서울에서는 어쨌든 영향을 엄청나게 크게 미치는 주제인데 이제 대통령이 선거 임박해서 내놨던 뭐 장특공 폐지라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 1가구 1주택도 세금이 오르겠구나라는 시그널을 줬던 것들이 한강벨트를 결집하게 만든 거 아니냐. 이제 플러스 좀 정무적으로는 뭐 공소취소 특검의 이슈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조작기소 특검이죠. 이제 그게 결국 공소취소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이제 대통령의 투표 동료 메시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투표 안 네. 하면 요 메시지가 하나 있었고 마지막 당일이었던 거예요. 그 플라톤 인용해가지고 예 이제 그 최악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사람,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오히려 좀 보수를 결집시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네. 있잖아요. 검찰총장 대행 불러가지고 네. 오류 있는 거 잘 보고. 잘못할 수 수정하고 있죠. 사과해라. 그럼 취소하면 그게 되죠. 뭐겠냐고요. 네. 검찰총장 대행한테 하는 얘기가 특검 필요 없고 공소 취소하라 뭐 이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물론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의 여러 한 10가지 중에 선거에 도움 안 되는 것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다만 10개 중에 그럼 한 7, 8개 정도는 예를 들면 주식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간 거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인기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거에 플러스가 당연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이렇게 높은 상태니까 여당에게 유리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보면 플러스 요인이 훨씬 더 크지 않나? 아니 민주당에겐? 저는 당내에서 이재명 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사람들은 네. 정말 그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는 네. 모르겠고 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전하는 입장이니까 당내에서 당내도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책임론 사람이 저런 있을 책임론 거예요. 다양한 네, 의견이 네. 있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첫 슬로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이 운영이 계속될 수 있도록 네. 힘을 달라해요. 근데 좋잖아요. 그다음에 말씀한 대로 긍정적 요인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선거에는
뭐 해를 끼쳤다고 볼 수는 없어. 다만 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정부는 부동산이라는 큰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선거라고 해서 그 정책을 변화시키면 이게 정책을 선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큰 그림을 두고 부동산의 어떤 안정화를 위해서 일단은 공급 정책을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쓰고 네. 이 수요와 공급이 시간차가 있으니까 그 시간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제 대책을 내놓겠죠. 하지만 단기전을 치르는 이제 정당의 입장에서는 제가 네. 왜 지도부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 선거 전략에 대해서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이익과 욕망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네. 우리 당에 이번에 표를 주시면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 주겠다. 세수 부분을 줄여 주도록 하겠다. 네. 공급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전월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청년들한테는 뭔가 혜택을 더 줄 수 있겠다. 이런 말을 왜 못해요. 그러니까 보완을 원래 네, 집권 여당이 하라고 있는 건데 그게 없었다라고 봤을 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분명히 진다. 네. 하나만 보태면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자산 때문에 유권자 지형이 변화해서 네. 뭐 용인, 과천, 뭐 성남 이런 데서 다 국민의힘이 이긴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뭐 서울에서 2030의 세대 투표 양상에 대한 것도 분석에 추가되고 이제 다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너무 작은 차이니까 뭐가 결정적이었냐고 얘기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맞아요. 근데 이거서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번에 하남을 볼게요. 네. 국민의힘 이현재 시장인가요? 네. 연임에 성공했어요. 표차가 꽤 났습니다. 도의회 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다 네 군데 다 민주당이 이겼을 거예요. 그리고 작은 차이로 이광재 후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교차 투표가 막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서울도 시의회랑 서울도 시장은 교차 투표한 시청이랑 거. 네. 구청장이랑 이게 다 막 다른 거예요. 줄투표 생각보다 많이 안 줄투표 나왔다. 아니라는 거죠. 여기 예. 그 북값도 그렇잖아요. 예. 전재수의 부산시장 지지율, 구청장의 지지율, 하정우의 지지율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그 하나하나 들어가면 인물 요소도 다 있는 거예요. 있겠죠. 공천을 뭐 안산은 왜 졌냐 하면 공천 문제였다. 이렇게 민주당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 있으니까 이걸 누구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다 한다고 해서 이 분석이 정확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100점이었냐? 네. 이 방금 소개해 주신 비판들 다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점수는 정청래 대표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걸 또 다 입 닫으면 귀를 닫으면 그건 또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냐. 네. 자, 그리고 평택 가장 가볼까요? 네. 평택이면서도 또 이제 가장 큰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인 그 김어준 씨 운영하는 데서도 이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을 했죠. 왜 선거를 지었느냐에 대한 이야기. 네. 그래서 통합이 안 된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다. 이런 분석을 아마 좀 내놓은 것 같은데요. 분석이 아니라 선언인데 선언. 아, 선언이잖아요. 합당 실패부터 이번 네. 선거 결과는 예견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네. 김어준 씨가 했습니다. 네. 네,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볼까요? 예. 출발점은 제가 보기엔 민주당 조국당 합당 실패입니다. 그랬다면 평택을 같은 선거구가 아예 안 나왔겠죠. 민주당 내부에서 미래 권력을 놓고 보이지 않는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풀 파워로 치르지 못했다. 예를 들면 전북 선거 국면에서 탈당 무소속 출마하면 이거는 바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그쪽 힘을 실어주는 이번 지방선거가 아니라 8월 전당대회를 바라본 거겠죠 아마도. 오히려 평택을 같은 곳에선 내란을 함께 극복했던 동지와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나 싶은 갈등을 겪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상대를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승부욕 대신에 마음이 흩어지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구도는 사라지고 개별 후보만 남는 거예요. 네. 합당 실패가 출발점이었다. 근데 힘을 모아서 이게 풀파워로 못했다는 건데 힘을 모은 곳이 그러니까 힘을 모을 곳이 왜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을 탓하는 건지 민주당을 탓하는 건지 제가 불분명하고 명확한 거는 본인 말 안 들어서 망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 듣지. 내가 합당하라고 했지. 김어준이라는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라고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네. 전혀 논리 안 맞는 게 그러면 이 합당을 안 해서 평택을 해서 이 평지풍파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김용남 후보인가요? 조국 후보인가요? 조국 후보잖아요.
조국 후보가 진짜 민주당을 주장하면서 민주당에서 고민 끝에 내린 전략자산인 김용남 후보를 그렇게까지 선을 넘는 공격을 하면서 이 평택을의 이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을 가졌던 이 난리통이 저는 서울 수도권 내지 저는 전국으로 퍼졌다고 봅니다. 이게 중도층에서 얼마나 좀 눈꼴스러웠겠어요. 네. 아이고 잘한다. 이 권력 주려고 아니 권력을 작게 해놨더니 이게 니네 건 줄 알고 싸우고 있구나 니네들은 이런 모습을 재현해낸 거는 저는 조국 후보가 더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김어준 씨의 저 말은 합당을 하려고 했을 때 조국 후보가 사실상 걷어찬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선거도 조국 후보가 그런 건데 네. 저는 그 마음속은 조국의 이 애정이 엄청 제 말인데 전혀 저 말에는 동의해 줄 수가 없어요. 합당문서 지금 뭘 줘요. 네. 오히려 또 갈라졌던 한동훈 저 박민식 보수 갈라졌고 오히려 진보진에선 한 명 하정우 나왔는데 오히려 거기 졌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진다고 꼭 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 네. 얘기로 넘어가서 그런데 김어준 씨 방송 나가서 이겼냔 말이에요. 저는 그거 당연히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하정우 후보가. 네. 그럼 이제 김어준 씨가 사실 이분이 이런 식으로 영향력 확대하려고 하는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2010년, 11년, 12년 그때 낙검수 해가지고 4명이 어깨동무하면서 다녔을 때도 결국 12년 총선 망친 거는 이 낙검수 4명 중에 한 분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때 임기 말기에 치른 선거를 저희가 152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분, 확대된 상태는 결국 그 진영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을 준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민주당의 상당수 분들, 심지어 대표까지, 총리까지 이 방송 가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네. 제가 한마디 좀 안 할 수 없는 게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진보정의 빅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그 겸손에 힘들다, 매불쇼 등등해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 진영 내 평택을 가지고 사실 민주당에 있는 후보를 힐날했잖아요. 심지어 김어준 씨는 유시민 작가까지 불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전투표 전에.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엄청 비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위해서 빅스피커들이 싸우는지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어. 진영에서의 갈등을 초래했던 본인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정말 그거를 자제시키려고 중재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더 많이 냈는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겼으니까 이 중에서는 우리가 요만큼 뭐 이런 생각이 좀 앞섰던 거 아닌가 근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각자 뭐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네네네네. 이제 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조국 대표는 3등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24년 총선 때 비례 지지율을 보니까 경기도 기준으로 네. 평택까지는 못 찾아봤습니다. 민주당이 한 29, 조국 혁신당이 그때 한 24 이쯤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선거는 이제 27, 26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 주자고 대표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더 나와야 돼요. 정당 지지율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평택을 선택한 건 조국 대표고 네. 거기서 못 만들어낸 겁니다. 매력 발산의 중도 확장을 설득을 못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치명적인 거고 네. 앞에서 그게 뭐 전방 후방 효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차라리 그냥 호남으로 출마하고 조국혁신당이 정말 호남을 풀파워로 했으면 당선자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번에 물론 기초단체장 2명이 당선됐습니다만 전체 합산했을 때 당선자 숫자는 진보당보다 한두 명 적더라고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전반적으로 좀 네네. 조국혁신당의 판단도 미스가 있지 않았나 조국 싶습니다. 혁신당은 특히 이제 조국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뭐 어디로 가요? 사퇴했죠, 어제. 이제 예. 당 대표 지금 사퇴했죠. 잠시 네. 쉬었다가 네. 다시 추대를 받아서 돌아오거나 추대를 아니면 또 받아요? 전당 대표돼요?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뭐 합당 연대 논의를 할 가능성이 크죠. 아, 조국 그러니까 대표가. 이제 사실상은 그 지분은 100% 본인 거잖아요. 예. 조국 혁신당이 저는 거의 개인 사업자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봐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저는 깜짝 놀랐던 국회의원이 게 12명인데. 아니 사퇴를 했다가 네. 다시 복귀를 해서 추대를 받고 돼요. 네. 그러면 다시 사퇴를 해요. 그리고 이름은 조국 혁신당이에요.
저는 사실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을 떼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냥 혁신당. 아니 평택을 해서 진짜 민주당 후보가 조국이었다며요. 그러면 앞에다 민주는 붙여줘야죠. 민주혁신당. 안 그래요? 민혁당. 민혁당을 하든 그리고 나서 합당 논의를 해야 민주당이 뭔가 진짜 민주당과 동지의식을 갖고 있는 우당이구나 할 건데 네. 간판은 그대로 조국혁신당으로 하고 물러나 있어봤자 이게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게 뭐 조금 반성하고 책임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이게 민주당의 8월 전대를 앞두고 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이 전대의 또 하나의 큰 이슈로 불거지는 거 별로 우리 민주 진영 내에서는 좋은 이슈는 아닐 것 같아서 네. 요것만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오늘 아침에 또 뉴스공장에서 이제 김어준 씨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랑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차기 대권 주자를 좀 귀하게 여겼다. 어쨌든 오세훈이랑 한동훈이란 사람이 이번에 됐는데. 뭘 귀하게 근데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의 국민이 선택한 경우에는 뭐 조국이라든지 김경수와 같은 이런 빅샷들을 좀 귀하게 여겨주지 않았다라는 이제 취지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후보자를 귀하게 여기자 낙선자를 탓하면 안 된다. 민주 진보 진영의 낙선자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아니, 온통 되살펴보자. 정치 선동이에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아니 사실도 아닐 뿐도 온통 관심이 대선밖에 없나? 그러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그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더니. 근데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들었던 네. 민주당 내부에서 미래 권력을 놓고 보이지 않는 다툼이 있어서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풀파워로 치르지 못했다. 이 멘트가 미래 권력을 놓고 다툼을 벌인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지금 김민석 총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머릿속에 하지만 그게 들어가 있는 또 거야.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그런 다툼에 한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김어준 씨가? 이제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들어가고 싶은 거죠. 영향력 확대를 근데 유지하기.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이에요? 보이는 권력 투쟁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1년 됐어. 이제. 아니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못하겠어. 이게 참 이분들이 못된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1년 됐고 뭔가 본인 임기 내에 이재명 대통령은 좀 속도감 있게 국정을 완성을 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네. 이게 미래 권력을 진보 진영 내에서 이렇게 논의하면 돈이 확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 보면 지방선거 내내 오세훈 후보의 소재를 가지고 빅스포이트를 떠들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것보단 네. 우리 진영 내 싸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소재로 소모했단 말입니다. 결국엔 그게 미래 권력에 대한 경직된 사고 자체가 그 누군지는 알겠어요. 이름이 두 글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밀고 싶은 거지. 네. 너무 대놓고 했다는 측면이 지금까지 다 얘기했는데 뭘 그래요? 그랬어요. 예. 아무튼 그건 근데 이게 아니다. 뭐 지금 다음 권력을 또 뭐 민주진보 세력이 가져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으니까.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대단히 잘 성공해서 임기 4년 차, 5년 차에도 인기가 매우 좋고 잘 가면 그럼요. 국민들이 다시 선택해 주시겠지. 야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야. 그럼 뭐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혹은 뭐 거기서 당에서 또 인기 있는 누군가가 나오면 또 되겠죠. 근데 지금 다음 대통령부터 생각하고 이러면 지금 현 정부부터가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구심점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 현상 자체가 뭐를 가져왔냐면 네. 뉴 이재명이라는 세력을 가져왔어요. 자연발화적입니다. 이건 누가 어떻게 이거를 막 교육을 시키고 이끌어서 생긴 세력이 아닌데 네. 예를 들면 지금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한 정통적인 이 지지층들에게는 지금 미래 권력에 대한 표대가 없어요. 누가 하나를 세워놔야 그걸 중심으로 뭉치거든. 근데 그거를 세우는 작업을 지금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던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네. 지금은 그냥 이재명 정부가 1년 됐으니까 거기에 집중해 주면 안 돼요라고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책임론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전체 스코어로는 분명히 이겼지만 가장 상징적인 서울을 이루면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당내부와 빅스피커들 사이에서 극과 극의 해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부와 선거 전략의 실패를 지적하는 시각입니다. 무소불위의 공천권을 휘두른 지도부가 치열한 접전지에 당력을 집중하지 못했고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뒷받침하기보다 벌써부터 미래 권력 다툼에 치중하면서 지지층의 마음을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비판입니다. 실용적 이미지의 후보에게 이념 프레임을 더 씌운 주변 스피커들의 행보가 패착이었다는 엄중한 책임론이죠. 반면 진영 내의 구조적 한계와 외부 요인을 결정적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출발점부터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실패로 진영의 화력을 100% 모으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선거 직전 불거진 부동산 세제 이슈나 중도층의 심리를 자극한 정무적 메시지들이 결국 한강벨트를 결집시키는 구조적 악재로 작용했다는 반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평균 점수는 높지만 정작 중요한 과목에서 과락을 맞은 듯한 기묘한 성적표를 남겼습니다. 과연 이 패배가 특정 지도부와 스피커들의 오판에서 비롯된 전략적 실패인지 아니면 연대와 결집을 이루지 못한 구조적 한계 때문인지는 결국 영상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